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설도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1세이나 5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살다 보니 장가 갈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었죠. 설도에게는 말 못하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13년 전, 고아였던 8살 설도는 추운 겨울에 집도 없이 가만히를 몸에 두르고 추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운 칼바람이 불었죠. 설도는 남의 집 외양간에 몰래 들어가 소와 온기를 나누며 가만히에 의지하며 잠을 잤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외양간 주인의 눈을 피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부인, 우리 집 소가 3마리요. 4마리요. 이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3마리잖아요. 근데 저것은 뭐요? 부인은 서방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곳을 쳐다보았는데 외양간 구석에 어린아이가 가만히에 돌돌 말려 자고 있었던 거죠. 이놈의 거지 녀석은 언제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것이요? 어여, 우리 집에서 썩 나가지 못혀? 설도는 배고픔에 지친 모습으로 움찔거리며 그 집에서 도망을 쳤답니다. 설도는 가만히를 품에 꼭 안고 추위를 피할 곳을 전전긍긍하며 찾았죠. 허나 작은 설도의 몸을 놓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여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성한당에라도 들어가야만 했답니다. 해는 누적누적 얼굴을 감추고 있었고 설도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한숨만 늘었죠. 설도는 몸을 벌벌 떨며 성한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성한당 안은 외양간보다도 따뜻했으며 누군가 제단에 기도를 하고 갔는지 푸짐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던 거죠. 설도는 그 음식을 보는 순간 귀신이 나온다 해도 전혀 무서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추위와 배고픈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었답니다. 그렇게 설도는 배 터지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가만히를 몸에 두르고 잠을 청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성한당 밖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설도는 그곳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죠. 하여 몸을 숨기고 문틈 사이로 밖을 보았습니다. 복면을 한 여러 명의 사내들이 성한당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도는 너무 놀라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아, 설도의 소리를 들은 덕명이 성한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사내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구먼요. 이리 데리고 오너라. 설도는 덕명한테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 나왔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더냐? 설도는 너무 무서워 덜덜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죠. 설도입니다. 대장은 겁을 먹은 설도를 찬찬히 바라보고는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배불리 먹여주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게 해준다면 나를 따르겠느냐? 설도는 생각할 것도 없이 목청 높여 대답을 했습니다. 네, 대장님. 무엇이 대장님이라 했느냐? 그곳에 있던 검객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설도가 귀여워 다들 웃었던 거죠. 이 녀석이 세상 사는 법을 아는 듯합니다요.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보거라. 네, 대장님. 그리하여 설도는 복면 쓴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도는 배고프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살 생각에 너무 좋았답니다. 허나 밥과 따뜻한 잠자리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극한 훈련을 받고 통과를 해야만 밥과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던 거죠. 설도야, 세상은 말이다.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단다. 그래도 무언가 열심히 하면 분명 얻을 수 있으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설도는 똘망한 눈을 깜빡깜빡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도도 배고픔의 서러움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알기에 어떤 극한 훈련이라도 겁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극한 훈련을 하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얻었죠.
설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들도 좋았습니다. 하여 더 필사적으로 훈련을 했고 설도는 그 누구보다도 모든 훈련에서 월등했답니다. 대장은 설도의 강한 집념과 집중력 그리고 판단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아주 물건이 들어왔구나. 그렇습니다요. 대장, 저렇게 독한 아이는 처음입니다요. 이제는 내가 훈련을 시켜야겠다. 대장님, 설도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설도의 덩치는 너를 넘어선 지 오래지 않느냐.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터이다. 네, 대장님. 다음 날 아침 훈련장으로 달려간 설도는 대장이 우뚝 서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설도는 이제 내가 지휘하는 이 무리에서 훈련을 하거라. 대장의 소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검객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또 불만이었답니다. 대장님, 저희는 5년 이상 훈련 후에 대장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헌데 2년 밖에 되지 않은 설도와 훈련을 같이 받으라니요. 그럼 설도와 싸움을 해보겠느냐? 저하고 말입니까? 그래, 만약 설도가 진다면 내 밑에서 영영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철중은 대장의 말이 우습기만 했죠. 하여 속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네, 대장님. 그런데 그때 허면 설도가 이기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제가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더냐. 싸움은 공평해야지. 철중이가 지면 넌 내가 아닌 덕명한테 배우거라. 대장의 말에 모든 검객들도 놀랐고 마음에 흔들림도 없는 덕명도 놀라고 있었죠. 덕명이는 그때 철중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중의 표정은 최대한 환한 표정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덕명의 눈에는 철중의 표정이 훤하게 보였답니다. 대장님, 당연하죠. 그리하겠습니다. 철중은 웃으며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만 같았죠. 훈련장도 덕명이한테 뺏긴 것도 화나 죽겠는데 덕명이 밑에서 훈련을 받으라고. 저 대장 자리를 내가 가져야겠다. 철중의 속은 이글거리는 용광로처럼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런 위태로운 철중이의 모습을 덕명이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중은 아주 자신 있는 표정으로 설도를 쳐다봤죠. 설도는 생각지도 못한 싸움으로 어안이 벙벙했지만 조금은 기대가 되어 생각했답니다. 이 기회에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볼까? 진다고 해도 나한테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대장은 설도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시합을 해보겠느냐? 네, 해보겠습니다. 대장은 설도를 보고 미소를 지었답니다. 잠시 후 대련장에는 모든 검객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송이하고 시합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구먼. 대장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나도 그리 생각하지만 자비도 없는 철중한테 설도가 당할까봐 그렇지. 나도 그것이 걱정이구먼. 그렇게 대련장은 진장감으로 감돌았습니다. 대련장에는 숨을 삼키는 기운만 가득했죠. 검객들이 둥글게 둘러앉은 가운데 설도와 철중이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걸어 나왔답니다. 철중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애송이, 너무 겁먹지 말거라. 오늘은 대장님 앞에서 망신만 당하면 그만이니. 하지만 설도는 눈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짧고 단단한 호흡 그리고 발끝에 실리는 균형, 설도의 시선은 이미 철중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답니다. 대장의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렸고 툭 내리쳐졌죠. 그 순간 철중은 땅을 박차며 돌진했고 그의 움직임은 거칠었지만 빠르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받아보거라. 철중의 공격이 설도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졌지만 설도의 몸은 바람처럼 미끄러져 나가며 빈틈을 흘려보냈죠. 스친 바람만이 설도의 가마니처럼 얇은 옷자락만 흔들었습니다. 검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답니다. 철중은 연속으로 공격을 퍼부었죠. 하지만 설도는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대신
작은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비켜낼 뿐이었습니다. 덕명은 자신이 키운 설도이지만 감탄하며 중얼거렸답니다. 저 몸놀림, 좀 전까지 못 보던 몸놀림이구나. 그렇다면 시합을 하면서 철중의 모든 것을 스스로 흡수하고 있구나. 아니, 타고난 검객이다. 이 모습을 대장님은 먼저 발견하셨다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그때 철중의 공격이 잠시 느려진 순간 설도는 땅을 살짝 굴러 돌며 철중의 다리를 스치듯 지나갔답니다. 아니, 이것은? 철중이 균형을 잃는 찰나 설도는 일어나며 두 손으로 철중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냈습니다. 철중은 크게 흔들리며 뒤로 밀려났고 분노한 철중이 다시 달려들었죠. 이번에는 맨몸 전체에 힘을 실어 돌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끝이다. 설도. 하지만 설도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짧은 호흡 하나로 마음을 가다듬고 철중의 발끝, 어깨의 기울기, 눈빛까지 모두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설도는 몸을 낮추고 철중의 공격이 스치는 순간 비스듬히 회전하며 측면으로 빠져나갔죠. 철중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설도는 한 손으로 철중의 허리 뒤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어깨를 눌러 번개처럼 뒤집어 쳐냈답니다. 철중은 힘없이 땅에 쿵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대련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을 깬 사람은 대장이었죠. 설도, 너의 판단력과 집중력은 기대 이상이구나. 설도는 자세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대련장은 더 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모두가 인정하는 날, 진정한 검객으로 성장한 순간이었답니다. 반면 철중의 표정은 분하여 평소에 감추고 있던 모든 악한 표정을 내품고 있었죠.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검객들은 당혹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철중 형님의 표정 봤어? 응, 저런 표정은 처음이야. 항상 넉넉한 표정을 지어서 덕명님이 대장의 자리로 올라가면 그 자리는 철중 형님이 당연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큰 사람은 아니구먼. 구먼? 그 두 명의 대화를 들었는지 째려보고는 자리에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대장과 덕명은 철중의 행동에 당황하지 않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장은 여러 명의 검객들 앞에 나와 큰 소리로 말했죠. 설도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설도는 대장이 말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나 조금은 짐작이 갔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날 밤 설도는 5만 가지 심정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은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오게 되었지만 이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구나. 설도는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철중은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 무리에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설도는 살수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장은 설도에게 좀 더 강한 훈련을 시켰죠. 처음 설도가 맡은 임무는 어느 대감댁에 들어가 사람을 납치하여 오는 일이었답니다. 그리고 다음 일은 어느 댁 대감을 죽지 않을 만큼 패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그날은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 날이었죠. 설도야, 못하겠으면 오늘은 빠지거라.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오늘 하겠습니다. 덕명은 아직 어린 설도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 걱정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허나 설도의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날 밤 설도는 5대 감댁에 들어가 대장의 명에 따라 온 가족을 몰살했답니다. 설도의 표정은 무심했고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죠. 허나 피가 흐르는 손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설도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뒤를 돌아 5대 감댁의 뒷마당을 통해 담으로 가려는 찰나. 어디에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작은 어린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설도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짧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갔죠.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커다란 항아리에서 났답니다. 설도는 서서히 손을 올려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항아리 안을 본 설도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조용히 하거라. 그 항아리 안에는 어린 계집아이가 겁에 질려 올려보고 있었던 거죠. 설도는 그런 아이에게 칼이 아닌 두 팔을 뻗어 자신의 품으로 그 계집아이를 무심코 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설도의 품에 푹 안기고는 말했답니다. 저를 죽일 건가요? 죽일 생각이면 내 품에 안겨 있지도 않을 것이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설도는 허름한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초가집은 나무와 풀로 우겨져 겉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이곳에서 너는 살아갈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요? 설도는 계집아이한테 자신의 칼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었죠. 더 물어보면 넌 이곳에서 살 수 없다. 다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 집은 설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 은신처로 이용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여 대장도 덕명이도 모르는 곳이었죠. 설도는 땔감을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프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 아이의 목숨은 끝나는 것이다. 저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설도는 사실 항아리 안에서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망울을 보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설도의 초가집에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만 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은 한방눈이 펄펄 내렸고 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설도는 눈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노대감댁으로 가고 있었죠. 헌데 그날따라 설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노대감댁은 눈 내리는 소리와 설도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도는 칼을 빼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노대감과 부인을 처리했죠. 그리고 허탈한 마음을 안고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씨가 한방눈을 맞으며 툇마루에 서 있는 설도를 마당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뛰어온 듯 보였답니다. 그 아씨는 노대감의 막내딸 서희였습니다. 설도는 툇마루에서 뛰어내려와 가차없이 들고 있는 칼을 높게 들어 서희한테 향했습니다. 서희는 피할 생각도 못하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설도의 눈을 쳐다볼 뿐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죠. 설도는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서희의 눈과 마주쳤고 그 칼은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답니다. 설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더 이상 칼을 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칼을 걷었습니다. 허나 칼을 거둔 그 다음이 문제였죠. 서희는 설도가 부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죽이지도 못한 지금 설도의 머리는 지진이 나고 있었답니다. 설도는 천천히 서희한테 걸어갔습니다. 서희는 부모를 죽인 살수가 걸어오니 뒷걸음을 쳤죠. 그런데 그때 설도는 빠르게 서희한테 다가가고는 급소를 치고 기절을 시켰답니다. 서희의 몸은 축 처진 상태로 설도의 어깨에 걸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흐느적거렸습니다. 설도는 그렇게 아이들이 있는 초가집으로 갔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틈에 서희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설도는 누워있는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가슴이 답답함으로 밀려와 눈을 번쩍 떴죠. 헌데 자신의 가슴 위로 꼬맹이 다리가 올려져 있었고 한 계집 아이는 서희의 배를 꼭 끌어안고 자고 있었답니다. 서희는 자는 아이의 다리를 내려 이불 속으로 쏙 넣어주었고 자신의 허리에 매달려 자는 아이는 조심히 다독이며 베개를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정이가 말했죠. 언니도 이곳에서 같이 사는 건가요? 아니다. 난 그 사내를 찾아 차명을 시킬 것이다. 아정이는 착한 언니라 생각했는데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니 울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오라버니가 오갈 데 없는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줬는데. 서희는 아정의 말을 듣고 설도가 죽인 대감의 아이들을 차마 죽이지 못하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도망을 간들 날 찾을 것이고 다른 검객이 날 찾는다면 죽이겠지. 지금은 조용히 다음을 기다리고 있어야겠구나. 서희는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 꼬질꼬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하여 얼굴부터 씻기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다행히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이 있었죠. 하여 한 명씩 부엌으로 불러 얼굴과 손을 씻겼고 다 씻은 아이들에게 만들어진 밥을 챙겨 먹었답니다. 그동안 작은 계집들이 힘을 모아 동생들을 돌본 듯하여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설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희가 잘 적응을 해주니 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서희의 속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어가며 서희는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에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눈을 열고 설도를 보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뛰어오는 사람도 설도였습니다. 밤에 막내가 울면 진정시켜주는 사람도 설도였으며 아이들 옆에 남몰래 바람막이처럼 서 있는 사람 역시 늘 설도였다는 사실을요. 먹을 음식이 없으면 밤을 새워 산을 내려가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도 결코 티를 내지 않았답니다. 살수라기엔 너무 다정했고 다정하다기엔 너무 슬픈 얼굴을 한 사내였습니다. 서희는 처음엔 매일 설도를 어떻게 관아에 쳐넣어 차명시킬 건지를 생각했죠. 부모를 죽인 자와 같은 지붕 아래 있다니 그 분노는 쉬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보라 속에서 설도가 다친 채로 돌아왔고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굳은 떡이었습니다. 그 떡을 아이들 앞에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먹고 좀 참거라. 내일 먹을 것을 챙겨올 테니. 그날 설도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설도의 옷 사이사이 바람이 새어들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우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서희는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희는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의 발을 덮어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구나. 헌데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인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업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그때부터 서희의 마음은 조금씩 설도를 안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장은 설도에게 지옥의 문을 다녀오라 했죠. 대장님,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다. 내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를 하는구나. 그곳에서 돌아온다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지옥의 문에 들어가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설도는 지옥의 문은 그다지 무섭지 않았죠. 다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자신이 없는 사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뿐이었답니다. 허나 대장의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그리하여 설도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옥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대장님, 설도가 통과를 못한 것 아닐까요? 잠시만 더 기다려라. 지옥의 문은 이름만 들으면 괴이한 전설 속 장소 같지만 실상은 100년 전부터 살수 조직이 만든 최후의 관문이었습니다. 조직의 진짜 후계자를 시험하기 위한 장소이자 살아 돌아온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옥의 문이라 불려왔죠. 지금까지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었답니다. 대장조차도 덕명조차도 말입니다. 대장은 자신보다 월등하게 치고 올라오는 설도가 제자가 아닌 경계의 대상이 되었기에 한편으로는 설도가 불고 또는 살아 돌아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는 대장의 마음을 알면서도 죽을 각오로 지옥의 문으로 들어섰답니다.
설도의 각오에는 아이들과 서희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손에 더 이상 피로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숨조차 허락하지 않는 어둠, 바람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듯했죠. 어떤 등불도 횃불도 심지어 귀신의 불빛이라 해도 그곳에서는 3걸음 앞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청각과 촉각만으로 버텨야 했답니다. 설도는 극도로 긴장한 상태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죠. 그때 훅 하고 날아오는 표창 소리에 설도의 몸은 빠르게 움직여 피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또 다른 표창들이 벽틈, 천장 틈, 바닥 틈에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도는 마지막 표창을 겨우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헌데 설도의 손에 묵직한 것이 잡혔으니 그것은 표창에 맞아 죽은 시체였던 거죠. 설도는 주춤 뒤로 물러나고는 서서히 일어났답니다. 참으로 고약한 지옥의 문이군. 내가 여기서 살아 돌아가면 대장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군. 설도는 어떤 규칙도 찾지 못한 채 다시 앞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귀신의 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초고속으로 날아오는 철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미 몸 어딘가가 배어있을 장소였죠. 이 구역은 더 무서웠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기에 두려움이 각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수라도 검객이라도 어둠에 익숙한 수십 년 고수라 해도 이 구역에서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했죠. 허나 설도는 두 번째도 통과했답니다. 세 번째, 살아 움직이는 함정의 방은 인간을 잡아먹는 거대한 열린 입 같았습니다. 바닥은 늪처럼 사람을 끌어당겼고 벽은 미세한 칼날을 뽐내며 설도한테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설도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 몸의 면적을 넓게 만들었고 최대한 빠르게 기어갔답니다. 하여 겨우 통과를 했죠. 설도의 몸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뺨으로 범벅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서인왕자, 얘들아, 내가 돌아갈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네 번째, 돌아 나올 수 없는 미궁. 여기가 마지막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은 없었죠. 내부는 수십 개의 좁은 방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문은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입구가 사라지고 뒤로 돌아가면 바닥이 꺼져버리는 구조였습니다. 길을 잘못 선택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삶을 잃었답니다. 설도는 목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죽을 고비를 넘겼기에 그가 두려웠던 건 단 하나, 아이들이었죠. 그 생각만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설도는 깊은 숨을 한 번 내려 쉬고는 천천히 마지막 문을 열었답니다. 한편 지옥문 앞에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명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죠. 대장님, 혹시 통과하지 못한 것 아닐까요? 대장은 잠시 문을 응시한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도는 지금껏 내가 본 자 중 제일 영리하고 끈질긴 아이다. 대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했죠. 내가 처음으로 두려워하는 아이이기도 하니까. 대장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올 것이다. 다만 살아서 나올지 다른 무언가가 되어 나올지 그것은 지옥의 선택을 받아봐야 알겠지. 한편 서희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는 설도가 신경이 쓰였죠.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관하로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 서희 나갈 차비를 하고는 문을 나섰습니다. 헌데 마당에 아정이와 4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손을 잡고 서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니,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설도를 신고할 것이고 너희들을 여기서 구해줄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은 지금 설도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닐 겁니다. 이용은 대감님들이 했지요. 그것이 무슨 소리더냐? 너희 부모들이 누구의 손에 죽은 줄 아느냐? 부모님이 설도의 칼에 돌아가셨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 어찌 설도를 두둔하는 것이냐?
설도 도련님의 부모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더냐? 넌 알고 있는 듯하구나. 설도 도련님이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부모님이 자객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밤에 부모님께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설도 도련님의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설도의 아버지 박대감은 저희 아버지와 친우였고 서희아 씨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뜻을 모아 반역을 꾀하려 했는데 박대감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허면 설도는 그 사실을 알고 대감들을 죽였던 것이냐?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누군가 설도 도련님의 복수를 의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단 너희 말을 알아들었으니 우리 같이 나의 집으로 가자꾸나. 설도 도련님한테 해를 입히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희는 동그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며 앙칼지게 말하는 아정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문도 위험해지는데 내가 그리 바보는 아니란다. 그리하여 서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험한 산을 내려왔죠. 집에 도착한 서희 보고 식솔들은 펑펑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가 살아 돌아왔구먼요. 세상에 어느 놈이 대감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그때 방에서 서희의 어머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버선발로 마당으로 내려왔죠. 우리 서희가 아니더냐? 살아 있어줘서 고맙구나. 저는 어머님도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그 살수도 양심이 있었던지 나를 기절시켰을 뿐이다. 서희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어머니를 꼭 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서희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죠. 잠시 후 순덕어멈, 저 아이들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예쁜 옷을 지어 입혀다오. 아씨, 꼬리꼬리 냄새나는 애기들을 어디에서 데려온 것이어요? 냄새가 순덕어멈한테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더냐? 나한테는 구수한 냄새만 나던데. 세상 깔끔쟁이 아씨께서 무슨 일이어요? 좀 더러워도 살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서희는 설도와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웜에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네요. 지는 어서 가서 꼬질꼬질한 꼬맹이들을 보송보송하게 씻어 올게요. 아씨, 도련님들이다. 이 사실은 자네만 알고 있거라. 순덕어멈은 서희의 말에 깜짝 놀랐죠. 네, 아씨. 한편 지옥의 문에서 기다리던 덕명이는 대장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구먼요. 대장은 가만히 지옥의 문을 바라보고는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되었다. 설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대장의 표정은 기묘했습니다. 헌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살수는 알 수 있었죠. 대장이 설도를 두려워했고 그렇기에 지옥의 문으로 설도를 보낸 것을요. 허나 그 누구도 대장에게 반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수들은 씁쓸한 기분으로 뒤돌아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때 지옥의 출구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거죠. 앞장서서 걸어가던 대장의 걸음이 순간 얼음이 된 듯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대장님, 설도가 살아 돌아왔습니다요. 설도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리는 대장의 머리에 벼락을 맞은 듯 얼얼했죠. 모든 살수들은 기뻐하며 설도가 살아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싶었지만 대장의 눈치를 봤습니다. 대장의 얼굴은 절망적으로 변했고 기뻐하며 설도를 안아줘야 했지만 대장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지금 웃을 수는 없었던 거죠. 설도가 살아왔구나. 대장님, 제가 지옥의 문을 뚫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 장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뒤돌았답니다. 설도는 기뻐해주지 않는 대장의 표정을 보고 서운함이 앞섰죠. 허나 덕명과 다른 살수들은 소리 없는 웃음으로 설도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설도는 대장이 왜 그리 기뻐해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대장은 이제
이곳의 대장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규칙이 있다.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대장이 되는 것이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야만 했을 것이다. 대장은 너를 극도로 경계했으니까 아마도 돌아오지 않길 바랬을 것이다. 설도는 덕명의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설도는 대장을 찾아갔죠. 대장님, 저 설도입니다. 들어오거라. 대장의 집무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 대장의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장님, 이 짐은 다 무엇입니까? 이제 떠나야지. 이 자리는 너의 자리가 되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설도가 나한테 죄송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라 했거늘. 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두려울 정도로. 대장님, 난 덕명이한테 인사를 하고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곳을 잘 부탁한다. 네, 대장은 그렇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설도는 집무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죠. 이제 이곳은 내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설도는 모든 살수들을 훈련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손에도 여러분의 손에도 피로 물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도, 그것은 무슨 소리더냐? 우리 의지대로 칼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냐? 그 방법을 제가 꼭 찾을 겁니다. 덕명과 살수들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럴 방법이 있으면 하는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살수들도 부인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고 부인과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면 자신의 손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듯하여 너무 끔찍했던 거죠. 설도는 급한 일을 마무리하고 서희와 아이들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어 뛰어갔습니다. 마당을 들어서면서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설도는 달려가 방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어둠으로 텅 비어 있었답니다. 설도는 순간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져 텐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희 낭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설도는 일어나 서희의 집으로 갔죠. 고요하게 잠든 서희가 지내는 별당으로 갔습니다. 별당에 담을 넘어 들어갔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설도는 생각지도 못한 서희가 자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쪽에 앉아 있었죠.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천하제일의 검객께서 제 소리에 놀라시다니요. 서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서희의 미소는 설도의 눈에 참으로 고와 보였죠.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 네, 아이들은 걱정하지 마시지요. 고맙소. 아이들은 조만간 데리고 가겠어. 서희는 설도의 앞으로 걸어오고는 조용히 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시오. 이것이 무슨 짓이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다른 몇 명의 대감들이 설도 도련님의 아버지께 한 짓을요. 그것이 무슨 소리요? 내가 낭자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지 않소. 서희는 조용히 방으로 설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기록을 찾았죠. 그 기록을 설도 앞에 놓았답니다. 설도는 기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은 처절하게 변해만 갔답니다. 지금 자신이 죽인 대감들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설도는 떠난 대장이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너의 부모님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해 못했던 대장의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죠. 왜 저한테 이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오? 그리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도는 두 눈을 감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희는 덩치가 큰 설도가 어른이 아닌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하여 설도에게 다가가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설도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포근함에 흠뻑 젖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설도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희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춤 뒤로 물러났답니다. 설도와 서희의 떨어진 공간에서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 어색함은 왠지 감미로웠습니다. 서인왕자 고맙소. 조만간 다시 찾아오리다. 설도 도련님, 늦지 않게 오셔요. 설도는 서희의 말에 왠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겠다는 소리로 들려 심장 밑바닥에서 설렘이 일렁이었죠. 설도는 그런 설렘을 가슴에 품고 그곳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퍽! 설도는 서희를 생각하며 걷다 보니 설렘의 긴장이 풀렸고 어떤 위험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허나 갑작스럽게 날아온 흉기에 그만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신세가 말이 아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 사람은 설도한테 진 철중이었습니다. 철중은 칼을 들고 설도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 살려, 동네 사람들 살려주세요. 동네 사내들은 자다 말고 몽둥이, 곡괭이 그리고 방망이들을 가지고 뛰어나오고 있었답니다. 철중은 생각지도 못한 소리에 그만 정신없이 도망가기 시작을 했죠. 동네는 발칵 뒤집어졌고 사람들은 쓰러진 설도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난군 되실 분인데 사람들 눈을 피해 저를 보고 돌아가시는 길에 금품을 뺏기고 일이 되었네?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설도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씨, 괜찮은 것이어요? 어서 설도 도련님을 부축하거라. 참말로 이 사내가 아씨의 난군 되실 분이어요? 언제부터요? 조용히 하거라. 내가 모르는 사이 글이 되었다. 설도는 자신을 난군이라고 부르는 여인이 궁금하여 눈을 살며시 떴답니다. 내 부인? 서희는 잠시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며 내 부인이라 말하는 설도를 보고 심쿵했죠. 덕수너멈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보고는 설도를 부추겨 별당으로 갔습니다. 뭐요? 서희 아씨께서 남 몰래 만나던 사내가 있었던 것이요? 아이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사람들은 껄껄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설도는 깨질 듯이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설도는 처음 보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이 방은 누구의 방인 것이야? 설도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 그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죠. 아니 부인. 서희는 멀쩡하게 일어난 설도를 보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인이라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했답니다. 서희는 설도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인이라니요? 내 부인을 부인이라 말을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소? 그리 말씀하시니 서운하구려. 서희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제 자신을 보고 부인이라고 했던 것이 부인으로 인지가 된 듯 보였던 거죠. 도련님, 혹시 머리를 다치셨나요? 서희는 설도의 뒤통수를 살폈습니다. 헌데 어제 발견하지 못한 핏자국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 도련님께서 머리를 다치신 듯합니다. 하여 설도를 몰래 데리고 나와 의원댁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서희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주 큰 소리로 말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이요. 내 부인 아름답지 않소. 설도는 서희를 자신의 부인이라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서희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도련님, 자꾸 그리 말씀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 부인과 함께 할 수 없다니요. 우리는 아직 혼례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혼례식을 하지 않은 것이요? 네? 사실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만 당신의 얼굴만 기억날 뿐이요. 그리고 제 난군이라 말하는 당신의 목소리하고요. 그제야 설도가 자신을 부인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설도는 기억상실로 그 어떤 것도 기억 못하게 되었던 거죠. 서희는 그런 설도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설도는 그런 서희가 참으로 어여쁘게 보여 피식 웃으며 서희의 머리를 쓰다마 주었답니다. 내가 이리도 착한 낭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다니 난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요. 서희는 해맑게 웃는 설도의 얼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잊으시고 저와 알콩달콩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한편 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는 사람이 있었으니 덕명이었습니다. 설도야, 웃고 있는 너를 보니 이제 되었다.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 거라. 덕명은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걸어갔답니다. 설도는 무심코 뒤돌아가는 덕명을 보고 한참을 서서 바라보았죠. 아시는 분이신가요?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바라보았는데 전혀 모르겠소이다. 난 당신만 아는 바보가 되었구려. 난 어떤 사람이었소? 참으로 인정이 많고 다정다감하시고 약한 자를 잘 보살피는 그런 멋진 사내이지요. 설도는 자신을 칭찬하는 서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살며시 제잘거리는 서희의 입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서희는 입맞춤에 넋을 놓고 설도를 올려다보았답니다. 난 당신만 알면 됩니다. 서희는 부끄러워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스레 변했고 그런 서희를 바라보며 설도는 호탕하게 웃었죠. 그리고 꽃바람은 그런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듯이 살랑거렸습니다. 그리하여 설도는 서희만 바라보는 사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